왜 우리는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게도 나에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관계가 사실은 나에게 가장 해로운 관계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 나는 매번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만나고 상처받는 연애를 반복하는 걸까?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다짐했는데도 정신을 차려보면 또다시 같은 패턴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좌절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미스터리한 끌림의 이면에 숨겨진 3가지 심리학적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고통스러운 반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것과 실제로 안전한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우리의 뇌가 때로는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친숙성 편향, 즉 익숙함의 함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의 최우선 과제는 생존입니다. 그래서 뇌는 예측 불가능하고 새로운 것보다는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이미 경험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익숙한 상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르는 천사보다는 차라리 내가 아는 악마가 낫다라고 말이죠. 이런 뇌의 생존 전략은 다른 상황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적용될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수년 전 한 내담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진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자꾸만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남자들만 만나는 걸까요? 멀리서 봐도 그런 사람인 걸 알아보겠는데 그런데도 왜 저는 또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마는 걸까요? 상담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늘 바쁘고 무관심했던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에게 가족과 사랑의 원형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그녀의 신경계는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상해. 너무 낯설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반대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무심한 남자를 만나면 그녀의 뇌는 긴장을 풀고 안도했습니다. 아, 바로 이거야. 이게 집처럼 편안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안전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아는 고통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혼동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경험하며 자란 많은 한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뚝뚝하고 차가운 모습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익숙한 사랑의 형태로 각인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트라우마 본딩, 즉 트라우마적 유대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라우마적 유대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생기는 유대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대와 애정, 처벌과 보상이 반복되는 예측 불가능한 주기를 통해 특정인에게 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당신이 방 안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무작위로 사탕을 하나씩 던져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언제 사탕을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떨 땐 몇 분 간격으로, 어떨 땐 몇 시간 만에 하나를 받습니다. 바로 이 불규칙한 보상이 세상에서 가장 중독적인 보상 시스템입니다. 꾸준한 보상이나 꾸준한 처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뇌를 사로잡죠. 이는 도박 중독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내담자는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해줄 땐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아요. 꽃을 사다 주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고 꿈같은 데이트를 계획하죠. 하지만 그가 돌변하면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 극명한 대비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순간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그 황홀한 순간은 우리 뇌에서 코카인 중독과 유사한 강력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분비되면서 뇌는 그 짜릿한 자극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경계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은 익숙함이 되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은 어느새 편안함으로 둔갑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면 아이가 오래된 상처를 새로운 사람을 통해 치유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완벽하게 행동할 때만, 아플 때만, 혹은 누군가를 돕고 있을 때만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의 어린 뇌는 이렇게 학습했을 겁니다. 나는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만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고 말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구태여 노력하게 만들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내면에서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면 아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닐 거야.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쉽게 사랑을 얻을 리가 없어. 뭔가 이상해. 그러다 비판적이고 사랑을 쉽게 주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내면 아이는 오히려 흥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드디어 내 언어를 아는 사람을 만났어. 이번에야말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증명해 보이겠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는 분명히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내가 더 잘하면 될 거야. 이번에는 기필코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얻어내고 말겠어라는 무의식적인 희망을 품고 어린 시절의 역학관계를 끊임없이 재현하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부디 이것을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처절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소식은 일단 우리가 이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그것을 바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이러한 패턴에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즉 평화로운 순간에 오히려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고요함이 지루하거나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적신호입니다. 둘째, 친구 관계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행동을 유독 그 사람에게만은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건 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야 와 같은 생각들 말이죠. 셋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망가진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쪽이 언제나 당신입니다. 넷째,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 걱정을 표할 때 그들의 의견에 호기심을 갖고 귀 기울이기보다 방어적으로 변하며 그 사람을 감쌉니다. 다섯째, 그 사람과의 이별을 상상할 때 단순한 슬픔을 넘어 극심한 공포, 즉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트라우마적 유대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세요. 당신은 망가지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된 대로 충실히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패턴을 인식했으니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독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신경계 반응, 즉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편안하고 안정적인가, 아니면 긴장되고 불안한가? 트라우마적 유대는 종종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그 느낌이 건강한 설렘인지 아니면 위험 신호인 불안인지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대우를 견디는 연습을 하세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는 친절함은 처음에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해줄 때 혹시 당신 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를 밀어내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는 않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것은 당신 삶의 모든 다른 관계의 기초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작업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출근길에 늦었는데 셔츠에 커피를 쏟았다고 합시다.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 나는 정말 바보 멍청이야.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인가요? 아니면 짜증 나긴 하지만 괜찮아.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인가요? 이제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전화를 걸어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친구에게 너 정말 바보다.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할 건가요? 절대 아니죠.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정말 속상하겠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 돼. 괜찮을 거야. 바로 그 다정함을 당신 자신에게도 보여주세요. 스스로에게 가혹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질문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줬을까? 그리고 그 말을 바로 당신 자신에게 해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이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을 다시 쓰기 시작하고 결국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결코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옛날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 성장입니다. 목표는 나쁜 사람에게 다시는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무의식적인 패턴에 휘둘리는 대신
충분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의식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첫째, 우리의 뇌가 익숙함을 안전함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트라우마적 유대가 만들어내는 중독적인 생화학적 반응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내면 아이가 오래된 상처를 새로운 사람을 통해 치유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바꿀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 연습이 필요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당신은 안전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의 인식과 노력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왜 우리는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게도 나에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관계가 사실은 나에게 가장 해로운 관계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 나는 매번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만나고 상처받는 연애를 반복하는 걸까?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다짐했는데도 정신을 차려보면 또다시 같은 패턴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좌절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미스터리한 끌림의 이면에 숨겨진 3가지 심리학적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고통스러운 반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것과 실제로 안전한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우리의 뇌가 때로는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친숙성 편향, 즉 익숙함의 함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의 최우선 과제는 생존입니다. 그래서 뇌는 예측 불가능하고 새로운 것보다는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이미 경험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익숙한 상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르는 천사보다는 차라리 내가 아는 악마가 낫다라고 말이죠. 이런 뇌의 생존 전략은 다른 상황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적용될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수년 전 한 내담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진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자꾸만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남자들만 만나는 걸까요? 멀리서 봐도 그런 사람인 걸 알아보겠는데 그런데도 왜 저는 또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마는 걸까요? 상담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늘 바쁘고 무관심했던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에게 가족과 사랑의 원형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그녀의 신경계는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상해. 너무 낯설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반대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무심한 남자를 만나면 그녀의 뇌는 긴장을 풀고 안도했습니다. 아, 바로 이거야. 이게 집처럼 편안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안전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아는 고통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혼동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경험하며 자란 많은 한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뚝뚝하고 차가운 모습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익숙한 사랑의 형태로 각인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트라우마 본딩, 즉 트라우마적 유대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라우마적 유대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생기는 유대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대와 애정, 처벌과 보상이 반복되는 예측 불가능한 주기를 통해 특정인에게 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당신이 방 안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무작위로 사탕을 하나씩 던져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언제 사탕을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떨 땐 몇 분 간격으로, 어떨 땐 몇 시간 만에 하나를 받습니다. 바로 이 불규칙한 보상이 세상에서 가장 중독적인 보상 시스템입니다. 꾸준한 보상이나 꾸준한 처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뇌를 사로잡죠. 이는 도박 중독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내담자는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해줄 땐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아요. 꽃을 사다 주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고 꿈같은 데이트를 계획하죠. 하지만 그가 돌변하면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 극명한 대비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순간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그 황홀한 순간은 우리 뇌에서 코카인 중독과 유사한 강력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분비되면서 뇌는 그 짜릿한 자극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경계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은 익숙함이 되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은 어느새 편안함으로 둔갑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면 아이가 오래된 상처를 새로운 사람을 통해 치유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완벽하게 행동할 때만, 아플 때만, 혹은 누군가를 돕고 있을 때만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의 어린 뇌는 이렇게 학습했을 겁니다. 나는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만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고 말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구태여 노력하게 만들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내면에서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면 아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닐 거야.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쉽게 사랑을 얻을 리가 없어. 뭔가 이상해. 그러다 비판적이고 사랑을 쉽게 주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내면 아이는 오히려 흥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드디어 내 언어를 아는 사람을 만났어.
이번에야말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증명해 보이겠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는 분명히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내가 더 잘하면 될 거야. 이번에는 기필코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얻어내고 말겠어라는 무의식적인 희망을 품고 어린 시절의 역학관계를 끊임없이 재현하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부디 이것을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처절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소식은 일단 우리가 이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그것을 바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이러한 패턴에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즉 평화로운 순간에 오히려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고요함이 지루하거나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적신호입니다. 둘째, 친구 관계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행동을 유독 그 사람에게만은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건 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야 와 같은 생각들 말이죠. 셋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망가진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쪽이 언제나 당신입니다. 넷째,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 걱정을 표할 때 그들의 의견에 호기심을 갖고 귀 기울이기보다 방어적으로 변하며 그 사람을 감쌉니다. 다섯째, 그 사람과의 이별을 상상할 때 단순한 슬픔을 넘어 극심한 공포, 즉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트라우마적 유대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세요. 당신은 망가지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된 대로 충실히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패턴을 인식했으니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독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신경계 반응, 즉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편안하고 안정적인가, 아니면 긴장되고 불안한가? 트라우마적 유대는 종종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그 느낌이 건강한 설렘인지 아니면 위험 신호인 불안인지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대우를 견디는 연습을 하세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는 친절함은 처음에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해줄 때 혹시 당신 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를 밀어내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는 않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것은 당신 삶의 모든 다른 관계의 기초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작업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출근길에 늦었는데 셔츠에 커피를 쏟았다고 합시다.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 나는 정말 바보 멍청이야.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인가요? 아니면 짜증 나긴 하지만 괜찮아.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인가요? 이제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전화를 걸어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친구에게 너 정말 바보다.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할 건가요? 절대 아니죠.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정말 속상하겠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 돼. 괜찮을 거야. 바로 그 다정함을 당신 자신에게도 보여주세요. 스스로에게 가혹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질문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줬을까? 그리고 그 말을 바로 당신 자신에게 해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이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을 다시 쓰기 시작하고 결국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결코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옛날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 성장입니다. 목표는 나쁜 사람에게 다시는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무의식적인 패턴에 휘둘리는 대신 충분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의식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첫째, 우리의 뇌가 익숙함을 안전함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트라우마적 유대가 만들어내는 중독적인 생화학적 반응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내면 아이가 오래된 상처를 새로운 사람을 통해 치유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바꿀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 연습이 필요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당신은 안전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의 인식과 노력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왜 우리는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게도 나에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관계가 사실은 나에게 가장 해로운 관계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 나는 매번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만나고 상처받는 연애를 반복하는 걸까?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다짐했는데도 정신을 차려보면 또다시 같은 패턴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좌절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미스터리한 끌림의 이면에 숨겨진 3가지 심리학적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고통스러운 반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것과 실제로 안전한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우리의 뇌가 때로는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친숙성 편향, 즉 익숙함의 함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의 최우선 과제는 생존입니다. 그래서 뇌는 예측 불가능하고 새로운 것보다는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이미 경험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익숙한 상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르는 천사보다는 차라리 내가 아는 악마가 낫다라고 말이죠. 이런 뇌의 생존 전략은 다른 상황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적용될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수년 전 한 내담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진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자꾸만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남자들만 만나는 걸까요? 멀리서 봐도 그런 사람인 걸 알아보겠는데, 그런데도 왜 저는 또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마는 걸까요? 상담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늘 바쁘고 무관심했던,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에게 가족과 사랑의 원형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그녀의 신경계는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상해. 너무 낯설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반대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무심한 남자를 만나면 그녀의 뇌는 긴장을 풀고 안도했습니다. 아, 바로 이거야. 이게 집처럼 편안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안전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아는 고통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혼동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경험하며 자란 많은 한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뚝뚝하고 차가운 모습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익숙한 사랑의 형태로 각인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트라우마 본딩, 즉 트라우마적 유대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라우마적 유대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생기는 유대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대와 애정, 처벌과 보상이 반복되는 예측 불가능한 주기를 통해 특정인에게 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당신이 방 안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무작위로 사탕을 하나씩 던져준다고 상상해보세요. 언제 사탕을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떨 땐 몇 분 간격으로, 어떨 땐 몇 시간 만에 하나를 받습니다. 바로 이 불규칙한 보상이 세상에서 가장 중독적인 보상 시스템입니다. 꾸준한 보상이나 꾸준한 처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뇌를 사로잡죠. 이는 도박 중독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내담자는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해줄 땐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아요. 꽃을 사다 주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고 꿈같은 데이트를 계획하죠. 하지만 그가 돌변하면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 극명한 대비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순간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그 황홀한 순간은 우리 뇌에서 코카인 중독과 유사한 강력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분비되면서 뇌는 그 짜릿한 자극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경계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은 익숙함이 되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은 어느새 편안함으로 둔갑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면 아이가 오래된 상처를 새로운 사람을 통해 치유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완벽하게 행동할 때만, 아플 때만, 혹은 누군가를 돕고 있을 때만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의 어린 뇌는 이렇게 학습했을 겁니다. 나는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만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고 말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구태여 노력하게 만들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내면에서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면 아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닐 거야.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쉽게 사랑을 얻을 리가 없어. 뭔가 이상해. 그러다 비판적이고 사랑을 쉽게 주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내면 아이는 오히려 흥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드디어 내 언어를 아는 사람을 만났어. 이번에야말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증명해 보이겠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는 분명히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내가 더 잘하면 될 거야. 이번에는 기필코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얻어내고 말겠어라는 무의식적인 희망을 품고 어린 시절의 역학관계를 끊임없이 재현하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부디 이것을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처절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소식은 일단 우리가 이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그것을 바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이러한 패턴에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즉 평화로운 순간에 오히려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고요함이 지루하거나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적신호입니다. 둘째, 친구 관계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행동을 유독 그 사람에게만은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건 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야 와 같은 생각들 말이죠. 셋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망가진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쪽이 언제나 당신입니다. 넷째,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 걱정을 표할 때 그들의 의견에 호기심을 갖고 귀 기울이기보다 방어적으로 변하며 그 사람을 감쌉니다. 다섯째, 그 사람과의 이별을 상상할 때 단순한 슬픔을 넘어 극심한 공포, 즉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트라우마적 유대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세요. 당신은 망가지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된 대로 충실히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패턴을 인식했으니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독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신경계 반응, 즉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편안하고 안정적인가, 아니면 긴장되고 불안한가?
트라우마적 유대는 종종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그 느낌이 건강한 설렘인지 아니면 위험 신호인 불안인지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대우를 견디는 연습을 하세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는 친절함은 처음에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해줄 때 혹시 당신 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를 밀어내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는 않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것은 당신 삶의 모든 다른 관계의 기초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작업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출근길에 늦었는데 셔츠에 커피를 쏟았다고 합시다.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 나는 정말 바보 멍청이야.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인가요? 아니면 짜증 나긴 하지만 괜찮아.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인가요? 이제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전화를 걸어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친구에게 너 정말 바보다.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할 건가요? 절대 아니죠.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정말 속상하겠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 돼. 괜찮을 거야. 바로 그 다정함을 당신 자신에게도 보여주세요. 스스로에게 가혹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질문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줬을까? 그리고 그 말을 바로 당신 자신에게 해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이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을 다시 쓰기 시작하고 결국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결코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옛날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 성장입니다. 목표는 나쁜 사람에게 다시는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무의식적인 패턴에 휘둘리는 대신 충분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의식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첫째, 우리의 뇌가 익숙함을 안전함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트라우마적 유대가 만들어내는 중독적인 생화학적 반응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내면 아이가 오래된 상처를 새로운 사람을 통해 치유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바꿀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 연습이 필요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당신은 안전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의 인식과 노력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왜 우리는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게도 나에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관계가 사실은 나에게 가장 해로운 관계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 나는 매번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만나고 상처받는 연애를 반복하는 걸까?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다짐했는데도 정신을 차려보면 또다시 같은 패턴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좌절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미스터리한 끌림의 이면에 숨겨진 3가지 심리학적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고통스러운 반복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것과 실제로 안전한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우리의 뇌가 때로는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친숙성 편향, 즉 익숙함의 함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의 최우선 과제는 생존입니다. 그래서 뇌는 예측 불가능하고 새로운 것보다는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이미 경험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익숙한 상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르는 천사보다는 차라리 내가 아는 악마가 낫다라고 말이죠. 이런 뇌의 생존 전략은 다른 상황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적용될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수년 전 한 내담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진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자꾸만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는 남자들만 만나는 걸까요? 멀리서 봐도 그런 사람인 걸 알아보겠는데 그런데도 왜 저는 또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마는 걸까요? 상담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늘 바쁘고 무관심했던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에게 가족과 사랑의 원형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그녀의 신경계는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상해. 너무 낯설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반대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무심한 남자를 만나면 그녀의 뇌는 긴장을 풀고 안도했습니다. 아, 바로 이거야. 이게 집처럼 편안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안전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아는 고통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혼동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경험하며 자란 많은 한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뚝뚝하고 차가운 모습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익숙한 사랑의 형태로 각인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트라우마 본딩, 즉 트라우마적 유대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라우마적 유대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생기는 유대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대와 애정, 처벌과 보상이 반복되는 예측 불가능한 주기를 통해 특정인에게 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당신이 방 안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무작위로 사탕을 하나씩 던져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언제 사탕을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떨 땐 몇 분 간격으로, 어떨 땐 몇 시간 만에 하나를 받습니다. 바로 이 불규칙한 보상이 세상에서 가장 중독적인 보상 시스템입니다. 꾸준한 보상이나 꾸준한 처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뇌를 사로잡죠. 이는 도박 중독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내담자는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해줄 땐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아요. 꽃을 사다 주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고 꿈같은 데이트를 계획하죠. 하지만 그가 돌변하면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 극명한 대비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순간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그 황홀한 순간은 우리 뇌에서 코카인 중독과 유사한 강력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분비되면서 뇌는 그 짜릿한 자극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경계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은 익숙함이 되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은 어느새 편안함으로 둔갑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면 아이가 오래된 상처를 새로운 사람을 통해 치유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완벽하게 행동할 때만, 아플 때만, 혹은 누군가를 돕고 있을 때만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의 어린 뇌는 이렇게 학습했을 겁니다. 나는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만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고 말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구태여 노력하게 만들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내면에서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면 아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닐 거야.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쉽게 사랑을 얻을 리가 없어. 뭔가 이상해. 그러다 비판적이고 사랑을 쉽게 주지 않으며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내면 아이는 오히려 흥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드디어 내 언어를 아는 사람을 만났어. 이번에야말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증명해 보이겠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는 분명히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내가 더 잘하면 될 거야. 이번에는 기필코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얻어내고 말겠어라는 무의식적인 희망을 품고 어린 시절의 역학관계를 끊임없이 재현하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부디 이것을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처절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소식은 일단 우리가 이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그것을 바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이러한 패턴에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즉 평화로운 순간에 오히려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고요함이 지루하거나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적신호입니다. 둘째, 친구 관계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행동을 유독 그 사람에게만은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건
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야 와 같은 생각들 말이죠. 셋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